19살 소녀가 6주 만에 쓴 소설 한 권이 프랑스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티칸은 이 책을 독이라 불렀고 프랑스는 이 소녀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상금을 받자마자 제규어 스포츠카를 삽니다. 그리고 시속 160km로 달리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랑수아즈 사강. 사강이 남긴 말 중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한마디가 어떤 삶에서 나왔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935년 6월 21일 프랑스 남서부 카자르크라는 작은 마을. 부유한 부르주아 가정의 막내딸이 태어납니다. 본명은 프랑수아즈 쿠아레. 아버지는 전기회사를 운영하는 엔지니어, 어머니는 지주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별명은 키키. 동물을 사랑하는 부모 아래에서 프랑스 남부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유모 줄리아 라퐁이 매일 밤 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스갱시의 염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의 자유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작은 염소. 다른 아이들은 이 결말에 울었지만 어린 프랑수아즈는 울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그 염소를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두세요. 이것이 사강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수녀원이 운영하는 중학교에 입학하지만 석 달 만에 쫓겨납니다. 이유가 걸작입니다. 깊은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 다음 학교에서는 교실에 걸려있던 몰리에르 흉상 목에 끈을 매달았다가 또 퇴학당합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는 금요일 아침 미사에 가는 길에 클럽에서 돌아오는 파티 피플들을 봅니다.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병을 흔들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강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재미있게 살고 있네. 대신 이 소녀가 찾아간 곳은 책 속 세계였습니다. 13살의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을 읽고 자신을 위해 쓰인 성스러운 책이라 느낍니다. 15살의 알베르 카미의 반항인을 읽고 신이 없다는 분노를 위로받습니다. 16살의 랭보의 일리미나 시옹을 읽고 순식간에 반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 다락방에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펼칩니다. 훗날 사강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루스트를 통해 인간 존재라는 사냥감을 발견했다. 절대 잡을 수 없지만 가끔은 스쳤다고 믿을 수 있는. 한편 퇴학당한 사강은 어머니에게 퇴학 통지서를 숨기고 봄 한 학기 내내 혼자 파리를 돌아다닙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서 콩코르드 광장으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센 강변의 헌책방을 뒤지고 바지선 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매번 같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12살 소녀가 혼자서 파리 전체를 교실 삼았던 겁니다. 1951년 파리로 이주하고 재수 끝에 1952년 소르본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강의실보다 생제르맹 데 프레의 카페가 더 좋았습니다. 양가집 처녀가 발을 디딜 곳이 못 된다는 그 카페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골루아즈 담배를 피우고 재즈를 들었습니다. 앙드레 말로의 딸 플로랑스와 친구가 되어 밤이면 지하 클럽을 돌고 낮이면 카페에서 문학을 논했습니다. 첫 학기 성적은 당연히 학사 경고. 쓰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 없다. 사강의 명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1953년 여름 1학년 시험에 낙제한 사강은 바캉스 중 심심풀이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강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같은 나이 또래 소녀가 감히 도전할 일이 아니었어요. 나는 문학이 아니라 내 의지력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6주. 딱 6주 만에 원고가 완성됩니다. 완성하고 나서 사강의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희망이 없다. 그래도 일단 출판사에 보냅니다. 줄리아르 출판사와 갈리마르 출판사 두 곳에. 그런데 둘 다 관심을 보입니다. 줄리아르의 편집자 르네 줄리아르는 이 원고에서 요절한 천재 레몽 라디게와 같은 재능을 직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자전적 소설은 아니죠? 자전적 소설을 쓴 작가는 두 번째 작품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강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불길한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약 자리에서 순진한 18세 소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25,000프랑을 요구합니다. 출판사가 오히려 그 2배인 5만 프랑을 제안합니다. 출판사도 이 원고가 범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필명을 쓰라고 합니다. 가족 성쿠아레를 쓰면 사회적 파장이 걱정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프루스트 소설 속 사강 공작 부인에서 이름을 따옵니다. 프랑수아즈 사강의 탄생입니다.
1954년 3월 슬픔이여 안녕이 세상에 나옵니다. 제목은 폴 엘리아르의 시에서 따왔습니다. 안녕 슬픔아. 넌 천장의 선에도 새겨져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눈동자에도 새겨져 있구나. 주인공은 17세 소녀 세실. 자유분방한 아버지와 남프랑스 해변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인 엘사, 매력적인 대학생 시릴. 모든 것이 나른하고 완벽한 여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옛 친구 안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안느는 세실에게 없었던 것, 그러니까 도덕, 질서, 절제를 가져옵니다.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고 세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시릴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세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그리웠던 어머니의 사랑인가 아니면 통제인가. 결국 세실은 안느를 몰아내기 위해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성공하지만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입니다. 사강이 18세에 쓴 이 소설의 무서운 점은 인간 심리의 미묘한 결을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사랑과 증오가 한 몸인 것, 자유가 잔인함이 될 수 있다는 것, 쾌락 뒤에 반드시 슬픔이 온다는 것, 18세 소녀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천재의 증거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프랑스에서만 50만 부, 전 세계에서 100만 부. 소설가 프랑수아 모리악은 르 피가로 일면에 이렇게 씁니다. 첫 페이지에서부터 재능이 폭발한다. 새로운 작가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파리 마치는 18세의 콜레트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하지만 모리악은 칭찬과 함께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매혹적인 작은 악마. 이 별명은 사강에게 평생 따라다닙니다. 바티칸은 공식 성명을 냅니다. 이 독과 같은 책을 젊은이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아야 한다. 17세 소녀가 같은 또래 남자와 자유롭게 연애하고 처벌받지 않는 이야기라니. 하지만 금지된 것은 더 매력적인 법입니다. 젊은이들은 오히려 열광했고 사강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합니다. 훗날 사강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17세 소녀가 같은 나이 남자와 사랑하고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비평가상 수상, 상금 10만 프랑. 그런데 사강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수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10만 프랑을 현금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19세 소녀가 현금 뭉치를 들고 파리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 소녀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규어 스포츠카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버스에서 우는 것보다 제규어 안에서 우는 게 낫지 않나요? 사강의 아버지가 딸에게 충고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면 위험하니 빨리 없애라. 사강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르넬 거리에 아파트를 사고 오빠와 함께 입주하고 스포츠카를 사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뿌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세탁기 살 돈이 필요하다고 편지를 보내면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20세의 사강은 생제르맹 대 프레 지식인 사교계의 중심이 됩니다. 사르트르, 해밍웨이, 미테랑, 보리스 비앙, 헨리 밀러와 카페에서 어울립니다. 영국 배우 바네사 레드그레이브는 사강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골로아즈를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강은 에디트 피아프, 샤넬 노우, 오와 함께 프랑스의 3대 수출품이라 불리게 됩니다. 작품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1956년 어떤 미소, 1957년 한 달 후 1년 후 연달아 히트합니다. 1958년 슬픔이여 안녕이 진 10억 주연으로 영화가 됩니다. 그리고 1959년 인생 최고 걸작이 등장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39세 여성과 25세 청년 사이의 사랑. 사강은 이 소설로 사랑의 유효기간을 묻습니다. 저는 사랑을 믿느냐고요? 농담하세요? 제가 믿는 건 열정이에요. 2년, 아니 잘해야 3년. 사강에게 사랑은 세포 교체 주기와 같았습니다. 정열적인 연애는 7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지속되려면 그만큼의 세포가 바뀌어야 하니까요. 냉소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세상이 포장해놓은 환상을 걷어내고 사랑의 본질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사강은 노래 가사도 썼다는 걸 아시나요? 생제르맹 대 프레의 클럽에서 만난 음악가 미셸 마뉴와 손을 잡습니다. 당대 최고의 샹송 가수 줄리에트 그레코와도 만납니다. 처음에 그레코는 10살 어린 사강을 건방진 꼬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자마자 반합니다. 정말 사악했어요. 가장 좋은 의미에서 타고난 진지함과 신랄한 유머가 섞여 있었죠.
그레코는 4강에 가사 4곡을 선택해 EP를 발매합니다. 둘은 연인이 되었다가 평생의 친구가 됩니다. 1957년 4월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에스턴 마틴을 시속 160km로 몰던 4강이 커브를 잘못 잡아 차가 4바퀴 구릅니다. 동승자들은 차 밖으로 튕겨나갔지만 4강은 차 아래에 깔립니다.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두개골이 금이 갔습니다. 사제가 마지막 성사를 집전할 정도의 중상. 그런데 소름 끼치는 우연이 있습니다. 슬픔이여 안녕의 마지막 장면도 교통사고입니다. 소설 속 결말이 작가의 현실이 된 겁니다. 의식을 되찾은 4강이 가장 먼저 한 말. 18세기 작가 니콜라 샹포르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신이여, 육체의 고통은 맡아주세요. 정신의 고통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이 말이 그 후 1년간의 좌우명이 됩니다. 극심한 통증을 잠재우기 위해 투여된 모르핀. 그것이 중독의 시작이었습니다. 4강은 자서전 독약에서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매일 기다린 모르핀 주사,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져가는 자신. 하지만 4강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회복하자마자 다시 스포츠카 운전석에 앉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삶이 좋아요. 평탄하고 무사한 삶은 내게 삶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스피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에세이에 이렇게 적습니다. 핸들을 잡고 기어를 쓰다듬고 죽음의 침묵을 느끼는 사람만이 속도를 사랑한 것이고 삶을 사랑한 것이다. 21세의 칸의 팜 비치 카지노에서 처음 도박을 접합니다. 한 번은 8만 프랑을 따서 그 돈으로 집주인의 집을 사버립니다. 8월 8일 8시에. 하지만 25년간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이 딴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급기야 스스로 정부의 카지노 출입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4강이라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자기 파괴와 자기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인간. 1958년 20살 연상의 출판인 기 슈엘레르와 첫 결혼. 2년 만에 이혼. 1962년 미국인 밥 웨스토프와 두 번째 결혼. 같은 해 아들 드니가 태어나지만 1년 만에 이혼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4강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이 말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평생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 패기 로슈. 4강에게 사랑은 성별의 경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허용하지 않던 관계를 4강은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함께 아들 드니를 키우고 함께 웃고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위스키와 도박과 페라리가 집안일보다 낫다. 이 한 문장에 4강의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 장마리 르펜은 4강을 단두대에 보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4강은 보수적인 프랑스 사회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60년대 4강은 소설에서 희곡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스웨덴의 성이 성공하면서 연극의 매력에 빠집니다. 성공과 실패를 오가면서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4강에게 글쓰기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명사와 형용사가 완벽하게 어울리는 순간을 찾는 것, 모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걷는 것과 같아요. 가끔은 한두 시간에 10페이지를 써내려가지만 대부분은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프루스트와 스탕다를 읽었어요. 그건 자기 분수를 알게 해주죠. 20세에 미국 홍보 투어를 간 4강은 빌리 홀리데이를 만납니다. 뉴욕의 재즈클럽에서 그녀의 노래에 감동받아 직접 찾아갑니다. 몇 년 뒤 파리에서 다시 만난 홀리데이는 4강에게 말합니다. 나는 뉴욕에서 죽을 거야. 몇 달 뒤 정말 그렇게 됩니다. 4강의 인생에는 이렇게 거장들과의 만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이 거장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었으니까요. 4강이 가장 경탄한 작가는 장폴 사르트르였습니다. 에고이스트라는 신문에 그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를 게재하기도 합니다. 사르트르도 4강의 글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녀의 글쓰기는 혁신적이다. 자신의 경험에서 끌어낸 새로운 것이 있다. 노벨상마저 거부한 사르트르가 인정한 작가. 그것이 4강이었습니다. 1960년 알제리 전쟁 한창일 때 121인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식민지배 반대 지식인 선언. 보복으로 극우 테러 단체 OAS가 부모 집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다행히 물질적 피해만 있었지만 이 사건은 4강이 소설가 이상의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 4강에게 생트로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1954년 오빠와 함께 제규어를 타고
파리에서 달려와 항구 근처의 별장을 빌립니다. 당시 생트로페는 어부들과 가끔 화가가 오는 조용한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에스파드리우 샌들에 표백하지 않은 면, 옷으로 갈아입고 유일한 바 레스칼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 유니폼이었습니다. 하지만 1956년 브리지트 바르도의 영화가 촬영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강은 써냅니다. 그래도 생트로페의 아름다움은 파괴할 수 없다. 인간의 영혼과 풍경이 교감하는 곳, 집들이 고양이처럼 햇볕 아래 웅크리고 있는 곳. 사강은 30년 넘게 이곳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강에게 생트로페였습니다. 80년대 사강은 정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1981년 대통령이 된 프랑수와 미테랑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사강은 인신보호영장 청구권 법률 제정에 기여하고 교도소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1984년 에세이 고통과 환희의 순간들을 발표합니다. 나는 지나치게 나 자신으로 강렬하게 살았다. 과거의 방탕한 생활을 미화도 변명도 없이 있는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모든 어린 소녀는 사랑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능력만 커지는 것뿐이에요. 사강은 사랑의 전문가였지만 사랑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베르나르 프랑크가 말합니다. 이 마르고 작은 사람, 사랑스럽고 영리하고 재능 있는, 돈을 만지지도 않고 태워버리는 것 같았고 그것이 진지한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1991년 패기 로슈가 세상을 떠납니다. 기억하시나요? 28번에서 기억해두라고 했던 사람, 평생의 사랑, 아들 드니를 함께 키웠던 사람. 드니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여성 사이에는 열정, 다정함, 상호 존경, 우정, 공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경험하지 못한 관계였어요. 그 사람이 떠난 겁니다. 사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이었습니다. 패기가 떠난 후 사강에게서 무언가가 꺼집니다. 모르핀, 알코올, 도박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사랑이란 일에 지치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날 하루를 마구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눈빛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사강이 남긴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눈빛이 사라진 겁니다. 1995년 미테랑 대통령 퇴임 직후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됩니다. TV쇼에 출연한 사강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한 문장은 프랑스 전역에 퍼지고 한국 작가 김영하는 이 말에서 영감을 받아 소설을 씁니다. 하지만 이명호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선언이자 자기 파괴의 정당화이기도 했습니다. 모르핀, 코카인, 알코올, 도박, 자유로운 영혼이라 불렸지만 그 자유가 몸과 재산과 명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강 곁에는 패기가 없었습니다. 더 큰 스캔들이 터집니다. 미테랑 재임 시절 석유 개발 관련 로비로 약 900만 프랑을 받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노르망디 대저택 탈세 혐의도 추가됩니다. 2002년 금고형 선고, 재산 몰수. 한때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작가가 빈손이 됩니다. 말년의 사강은 궁핍했습니다. 동료들이 탄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급격히 악화됩니다. 수십 년간의 약물과 알코올이 심장과 폐를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글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30편이 넘는 소설, 9편의 희곡, 다수의 시나리오와 에세이, 사라 베르나르의 전기까지. 당신에게 지성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사강에게 물었습니다. 지성은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한 시점에서 생각하는 능력, 관점을 바꾸어 배울 줄 아는 능력입니다. 평생 하나의 시점에 안주하지 않았던 사강다운 대답입니다. 사강은 자신의 부고까지 직접 씁니다. 작가 사전에 실린 글입니다. 1954년 얇은 소설 한 권으로 등장하여 전 세계적인 스캔들을 일으켰다. 똑같이 유쾌하면서도 엉망이었던 삶과 작품을 거친 뒤 그녀의 죽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스캔들이었다. 이보다 더 사강다운 문장이 있을까요? 2004년 9월 24일 프랑수아즈 사강은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은 폐색전증.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애도합니다. 사강의 죽음으로 프랑스는 가장 빛나고 감각적인 작가를 잃었습니다.
섬세함과 감수성과 미묘함으로 사강은 인간 마음의 정신과 열정을 탐구했습니다. 장례는 국장급으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사강은 화려한 묘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카자르크 근처 쇠작이라는 작은 마을의 가족 묘지에 묻힙니다. 그런데 사강이 누구 옆에 묻혔는지 아세요? 평생의 사랑 패기 로슈, 그리고 두 번째 남편 바브의 스토프. 살아서는 복잡했던 관계가, 죽어서는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묘지를 찾은 사람들이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녹색 유리 덩어리, 금속 조각품, 소설 속지를 찢어돌로 눌러놓은 것, 작은 하트 모양들, 샴페인병, 카지노 칩, 그리고 묘석과 무덤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은 주사 바늘 하나. 사강의 인생 전체가 이 묘석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강의 장례에 참석한 줄리에트 그레코가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녀는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사강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한 문장 평전입니다. 어린 시절 울지 않았던 소녀를 기억하시나요? 자유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스갱 씨의 염소. 사강은 평생 그 염소처럼 살았습니다. 하루의 자유를 위해 명성도, 재산도, 건강도, 사랑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쓰러졌습니다. 아름다운 하얀 털이 피로 물들 때까지. 그래서 사강이 남긴 건 수십 권의 책만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부서진 사람. 제가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당신은 사랑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프랑수아즈 사강. 1935년에서 2004년까지 삶은 고독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던 여자.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매혹적인 작은 악마.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이제 이 문장이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한 여자의 69년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강처럼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어도 사강처럼 원하는 책을 읽을 수는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